오늘은 1500, 그러니까 16세기 후반에 매우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성 바르톨레메오 축일 이 대학살 사건을 이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프랑스의 위그노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로마 카톨릭 신자인 프랑스 사르 9세가 그의 군사들에게 그의 누이의 결혼식에 참석한 이 프랑스 개혁파 위그노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하였습니다. 이 학살은 이제 참 끔찍하였고요. 역사상 가장 자유와 이런 걸 인권을 강조했던 프랑스에서 일어난 2달 동안에 7만 명의 위그노들이 이 학살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참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제 이거를 좀 보시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사르 9세 때 어머니 이 메디치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장사꾼이잖아요. 이 메디치가가 장사꾼이고 우리가 잘 아는 피렌체나 베네치아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엄청난 부를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그 부를 가지고 교황도 만들어요. 돈으로 교황도 만드는 아주 대단한 물론 장점은 많은 예술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정말로 많은 예술가들이 이 메디치카의 도움을 통하여서 예술 활동하죠. 우리가 잘 알고 미켈란젤로, 레오 다빈치 또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다 작가들이 메디치가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가문이 메디치가입니다. 피렌체 시에 보면 시청도 다 메디치가 건물이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카타리나가 아들을 위해서 이제 후견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마찬가지. 그런데 프랑스에 보면은 나바라가 아니라 나바르 왕국의 이제 앙리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여기 있는 프로테스탄트의 지도자입니다. 이 앙리와 그 다음에 사르 9세 누이의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 프랑스에서 캐톨릭과 그리고 개신교의 화해를 이제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왜냐하면 끊임없이 전쟁하며 싸우는 이 피비린내 나는 시대를 종식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통해서 두 왕국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화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 이 카타리나와 기지가 사람들, 이 기지가는 여러분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스코틀랜드의 왕의 거기도 이제 기지가의 여인이 가서 이제 왕과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어머니가 바로 이 기지가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딸을 이 프랑스로 보내서 유학하게 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난해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572년 8월에 이 23, 24일이죠. 이제 얼마 자기 왕리 4세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 결혼식 축일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다 자기의 지도자가 참석하니까 참석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다 참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축일 날, 결혼식 날, 엄청난 이제 학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끔찍한 겁니다. 이게 역사상 가장 끔찍한 파리의 6월 결혼식인데,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도 위그노파를 대량 학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게 당시에 이제 성 바들레메의 축일 이날의 대학살을 그린 그림인 것입니다. 참 끔찍한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위그노들의 지도자였던 여기 잘 보이지, 이 사진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여기에 보면 시신이 이제 창문에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메디치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위그너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왼쪽 화면이니까 애매하죠. 이쪽이 이거.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사. 이게 참 끔찍한 역사죠. 그래서 교회사 역사 가운데, 일반 역사 가운데 이 성 바들르모 또는 이 대학살 사건은 정말 기독교 위그너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 순교 현장입니다. 위그너들이 프랑스 개신교들을 위그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학살이 얼마나 심했으면 역사 가운데 특히 엑스프로방스 지방이 주로 이제 위그너들이 주로 모여 있는 데인데 외부 사람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하는 그게 20세기까지 계속 이어져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들이 당한 이 학살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이 위그너들이 나중에 피해서 도망간 곳이 스위스예요. 제네바. 근데 스위스인데 놀라운 것도 이 위그너들이 대단한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많아서 특별히 어떤 기술자들이 많냐면 시계공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스위스 시계 유명하잖아요. 그 스위스 시계나 혹은 또 세공, 이제 이게 이렇게 보석 세공 같은 거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위그너들이라 그래서 스위스의 이 시계 산업과 또 이런 그 세공 산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게 위그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런 학살을 통해서 다 자기 나라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게 1572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519년부터 시작된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1564년에 칼빈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얼마 된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학살 사건입니다. 칼빈이 프랑스 그 왕에게 자기네 기독교 강요를 바치면서 우리 개신교가 결코 이단이 아니고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로마 캐톨릭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를 헌정한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자신의 조국 이 축일에서 사실은 이 끔찍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바들롬의 축일 대학살 사건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집니다. 자, 그 전까지는요, 칼빈이 생각했던 국가에 대한 이해는 아주 온건한 거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회를 보게 되면 위정자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정치인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일어나서 저항하면 안 되고 하급 그 공무원들이죠. 그러니까 하급 사람들이 항의하여 그거를 바꿔가야 된다. 이 정도까지 문만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저항, 불복종 운동 이게 안 되고 하급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들고 일어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칼빈이 열어놓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칼빈이 볼 때 국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타락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길을 이 하급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564년에 칼빈이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1572년에 프랑스에서 바로 바들롬의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이 학살을 지켜보였던 칼빈의 제자가 누구냐면 데르도 베자예요. 베자가 이 학살을 보면서 수정합니다. 기독교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수정을 해서 베자 때 와서는 이제 저항권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조금 문을 열어놓은 거를 이 학살 사건을 본 다음에 이 베자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불의한 정권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은 그건 합당하다. 그러나 신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해석이 조금 더 이제 확장되어지고 강력해집니다. 개혁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바들롬의 학살 사건이 큰 이제 수정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불의한 정권,
그리고 불의한 통치자에 대해서 침묵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합당하지 않다.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지도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혁파 저항 사상이 이 바들룸의 축일로 인하여서 이제 확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혁파 저항 사상이 이제 모든 개혁교회가 증거되는 곳마다 생겨나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전파되는 곳마다 사실은 불의한 정권에 대한 항거 운동이 일어나면서 아주 건강한 오늘씨는 민주주의적 국가를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유럽의 개혁파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다 한 번쯤 다 저항에 부닥치게 돼요. 그러니까 독재 권력들이 다 저항에 부닥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종교 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격파 사상도 아니고 성경의 사상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본격적인 변화가 어디서 왔느냐? 바들롬의 이 대학살 사건에서 왔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뿌리를 찾아갈 때 분명히 역사적 변곡점이 있는 건데 그 변곡점 1572년이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혁파 교회는 이런 이제 저항 정신을 다 공유하고 있죠. 그걸 개혁파 저항 정신이라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510년에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런데 1593년 이제 93년에 그게 사실은 72년부터 긴 시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때 위그너들의 학살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월도파들요 박살납니다. 프랑스에서는 참 안타까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고 1593년에 이제 스웨덴이 이제 공적 루터교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역사가 제가 왜 이걸 보면 느끼냐 엊그저께 우리와 함께 예배도 드렸던 석혜림 자매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석혜림 자매가 엊그저께 편지가 왔는데 올해부터 스웨덴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교수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스웨덴으로 간다 그래서 또 스웨덴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스웨덴은 루터교인데 거기서 좀 장로교를 잘 찾아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스웨덴까지는 발이 안 넓어가지고 근데 스웨덴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루터 국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 루터 국가인데 여러분 북유럽의 루터 교회가 세워진 그 나라들마다 아주 독특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복지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루터교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잘 되어 있냐면 교육이 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데는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경쟁하지 않는 교육으로 유명한 나라들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가 아닐까. 그래서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은사를 찾아가는 교육들을 꾸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끝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아주 참 좋은 또 제도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그 시험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 스웨덴도 어떤 루터교의 정신이 학교에 나라에 잘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597년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에 이제 그 예수회를 통해서 일본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예수회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본다면 예수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루터를 비롯하여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에 넘어간 자들을 잡아서 다시 로마 캐톨릭으로 개종시키는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집단이 예수회란 말이에요. 이나틴 노열라인에서 세워진 게 예수회인데, 그 예수회가 한 일 가운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회가 오늘 우리 시고 얘기한 블루오션을 찾았는데, 그 블루오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시아로 선교하는 겁니다. 아시아로 선교. 칼빈도 선교사를 보냈지만 칼빈이 보낸 선교사는 브라질이었는데, 브라질에 사실은 이제 프랑스 교회라든지 이런 어떤 집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쪽에 목회자가 필요해서 선교사를 보냈던 것은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시아 쪽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았는데, 이 예수회가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아시아로 선교사를 계속 보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일본의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문제는 일본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신교의 나라잖아요. 온갖 잡신의 나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 이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549년에 예수의 선교사에 들은 선교사들이 일본에 도착하였고, 놀라운 것은 1582년에 이르기까지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캐톨릭 교인이 됩니다. 근데 이 엄청난 게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일본 자체가 되게 이제 부담스러워하죠. 이게 이제 사일런스라고 하는 이 영화,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책, 침묵이라고 하는 그 책을 바탕으로 쓴 이 영화예요. 그 순교사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어디가 가장 많은 사람이 숨겼냐면, 우리가 잘 알면은 나가사키. 이제 나가사키가 아주,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아주 이 로마 캐톨릭의 순교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나가사키 하면 짬뽕이 생각나지만, 그러나 나가사키는 정말로 끔찍한 순교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마 그 분위기를 충분히 좀 알 수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도 잔인하게 죽여요. 순교를 할 때. 예를 들면 일본의 그 뜨거운 지금도 가면 북해도 지역이나 막 이런 뭐가 온천 있잖아요. 뜨거운 거 막 100도씨 넘는 그러한 온천들 거기에 빠뜨려 죽이고요. 그리고 또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바다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잖아요. 그때 밀물일 때죠. 밀려 들어오는 거니까 썰물일 때 다 거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다 이렇게 뭡니까? 매달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 어떻게 돼요? 썰물이 되잖아요. 썰물이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수장시키는 겁니다.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걸 다 사는 분 앞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냐? 그 시간에 개종하길 원한 거야. 나 천주교를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요걸 원하는 거야. 그 시간에. 그런데 일본의 캐톨릭 신자들 정말로 다 순교합니다. 물론 사일런스 보게 되면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참 끔찍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1297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임진왜란 있잖아요. 우리 임진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592년에 일어났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부 사람들은 임진왜란 때 들어왔던 일본 장군들 가운데 이 캐톨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왜냐면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20만 명 이상이고 많은 군인들도 로마 캐톨릭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이런 역사적인 어떤 이 접점이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로마 캐톨릭 선교사를 이제 죽입니다. 26명에.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에도 나쁜 놈 지냈지만 사실은 이 로마 캐톨릭 이 선교사들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그죠? 우리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어떻게 두 가지로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임진왜란을 일으켰지만 또 하나는 뭐다? 선교사를 죽인 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지평이 좀 넓어졌죠. 역사의 지평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생각할 때 이러다가는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 자신들의 이 정권 자체가 무너질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확산되어지고 사람들이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말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사건이 1597년에 일어났다.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이 다시금 유럽으로 와서 가장 중요한 것들 오늘 여기까지만 또 잘 보도록 뭐냐? 1598년에 드디어 랑트 칙령이 발의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위그노 학살을 통해서 위그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박탈했어요. 위그노들은 따로 모여서 공식적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이 어디서 예배드렸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든지, 제일 많이 망명했던 게 스위스로 망명하든지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톡을 해서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트 계곡이라든지 여러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뭐 피신도 가고, 물론 그 전의 일이지만 다 피신도 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도 위그노들을 위한 그런 어떤 예배당이 지금도 있어요. 옛날 예배당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었었는데 이때에 프랑스 앙리 4세가 드디어 위그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사실은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죠? 법이 정한 특정 지역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예배를, 그 특정 지역 하나인데 엑스프로방스라고 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위그노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안타깝게 다 지방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파리나, 그죠? 파리나 로마 카톨릭 있는 프랑스 지역에는 위그노들이 정착하지 못하죠. 이게 이제 랑트 칙령의 이제 서명서고요. 이게 앙리 4세가.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디어 이제 긴 시간이죠. 1598년이니까. 그럼 몇 년입니까? 거의 이제 16세기가 끝날 시점에 프랑스에서 비로소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 사람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자유롭게만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프랑스 위그노들은 정말로 대단한 순교의 역사, 고난의 역사, 핍박의 역사를 거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의 아름다움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상 프랑스 생각할 때는 위그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그노들의 아름다운 신앙들, 그 다음에 견고한 신앙들, 그리고 교회를 물려준 이 아름다운 모습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그노의 역사들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그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최근에 와서 위그노에 대한 책들이 번역되었고 소개되었습니다. 저도 위그노에 대한 책들을 몇 권 읽어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이러한 순교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 프랑스 교회가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개신교 교파 중에 장로교는 뭐냐, 회중파는 뭐냐, 성공회는 뭐고, 퀘이커교는 뭐고, 동방종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의 차이는 뭔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 이제 17세기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16세기를 다음 주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치게 되면, 이건 뭐 어렵지 않지만 다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정치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까도 이게 점심 먹을 때 얘기하면서 뭐 어디는 감독제를 하고 또 어디는 장로제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1차적인. 그 다음에, 왜냐하면 감리교는 18세기에 생겨요. 18세기에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16세기까지 있었던 교회 정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18세기에 또 다시 한 번 더 교회 정치 제도가 또 이게 이게 넓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죠? 16세기 일어났잖아요. 16세기에 어떻게 이 교회 정치 제도가 정립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오늘 오전 예배나 또 오후 예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